어떻게 이런 거야? 네 부모님 폐품 수거하시는 분들이잖아? 어떻게 너한테 저택 살 돈이 생겼어? 믿을 수 없어. 분명 거짓이야. 내 이름은 최유라. 모든 사람의 눈에 나는 신데렐라다. 준재벌가인 세종식품의 차남 강태준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해서 이런 행운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결혼은 동화가 아니라 금과 모욕으로 지어진 숨막히는 감옥이라는 것을. 결혼 후 매일같이 나는 질식해가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초와 희미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눈이 아릴 정도로 눈부셨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강씨 집안의 가족 저녁 식사 자리이자 매주 한 번씩 내가 공개적으로 심판받는 날이었다. 나의 시어머니 홍 여사는 에메랄드 반지를 낀 손으로 우아하게 본차이나 찻잔을 들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수수룡 메스처럼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유라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긴 식탁에 앉은 모두를 순식간에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요즘 폐질환 고철 시세가 별로 안 좋다던데 내 부모님은 괜찮으시니? 사업이 잘 안 되면 몸이라도 상하실까 걱정이네. 나는 수저를 쥔 손가락을 순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나의 부모님은 일산 외곽에서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신다. 평생의 땀과 수고로 일궈낸 당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홍 여사의 입에서는 언제든 꺼내서 비웃고 짓밟을 수 있는 쓰레기 장사가 되어버렸다. 주위에 앉은 친척들이 크고 작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모두의 얼굴에는 저것 봐, 바로 그 고물 줍는 딸이잖아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곁에 앉은 남편 강태준을 쳐다봤다. 그는 오직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써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그의 짜증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닌 나를 향한 짜증이었다. 내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차가운 심해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님. 두 분 다 잘 지내세요. 그럼 다행이고. 우리 태준이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건 안 따졌지만 너도 강씨 집안 며느리로서 내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밖에서 배운 안 좋은 습관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여선 안 돼. 알겠니? 그녀의 말은 채찍처럼 내 얼굴을 후려쳤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이것이 나의 결혼 생활이었다.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틀렸다. 세종식품이라는 거대한 가족이라는 기계 속에서 나의 비천한 출신은 원죄였다. 홍 여사는 가난한 기운이 옮는다는 이유로 내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을 금지했다. 그녀는 내 드레스룸을 순시하며 엄마가 몰래 챙겨준 손뜨개 스웨터를 쓰레기 봉투에 쳐넣으며 말했다. 이런 건 우리 집 옷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의 남편 강태준. 한때 나는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내 가족과는 상관없어 라고 말했던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냉담함은 무딘 칼날처럼 매일같이 내 심장을 저몄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차에서 내 것이 아닌 SJ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반클리프의 나펠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목걸이를 들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져 물었다. 나는 그가 당황하고 변명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너 그만 좀 하지. 그가 차갑게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 나 밖에 여자 있어? 그래서 뭐? 나는 피가 전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잔인한 쾌감이 가득했다. 왜? 최유라, 내가 감히 나한테 왜냐고 물어? 너 매일 거울은 보고 살아? 내 꼴을 좀 보라고. 내가 이 집에 시집왔다고 상류층이라도 된 것 같아. 내가 너 데리고 모임에 나갈 때마다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알아? 저기 봐,
고물상 딸 데려온 강태준이다. 내 집안이 너무 후져서 내 얼굴에 똥칠만 안 했어도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까? 손진아, SJ. 그의 아버지는 오신화학 회장이야. 우린 격이 맞는다고.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모든 단어가 총알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내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굴욕이 그의 눈에는 내 탓이었던 것이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녹아들고 싶었던 이 집은 그에게는 그저 수치스러운 짐일 뿐이었다.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이 거대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진정한 지옥은 그해 추석에 닥쳐왔다. 강씨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로서 나는 명절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제사상에 올릴 각종 전과 떡부터 수십 명에 달하는 식구들의 식사까지 나는 부엌에서 팽이처럼 혼자 바쁘게 움직였다. 두 손은 뜨거운 기름에 대어 상처투성이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누구 하나 내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 거실에 앉아 내 노동의 결과를 즐길 뿐이었다. 명절 당일 모든 친척이 다 모였다. 나는 겨우 틈을 내어 정성껏 포장한 고급 한우 세트와 과일 상자 몇 개를 들고 친정에 잠시 다녀올 준비를 했다.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아빠와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현관에 막 다다랐을 때 홍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를 불러 세웠다.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녀는 도둑이라도 잡는 사람처럼 내 손에 들린 선물을 노려봤다. 어머님, 저 친정의 부모님 뵈러 잠깐.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정. 여기가 내 집이지. 거기가 내 집이야.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빠르게 다가와 내 손에서 선물 상자를 확 낚아챘다. 모든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문가로 걸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고는 그 값비싼 한우 세트를 주저없이 던져 넣었다. 우리 강씨 집안에 그런 천한 곳에 드나드는 며느리는 없다. 망신스럽게. 내 부모가 이거 없어서 굶어 죽기라도 한데? 그냥 주워다 먹으라고 해. 그게 더 빠르지 않겠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쓰레기통 뚜껑이 닫혔다. 그 소리는 내 마음속 마지막 환상까지 산산조각 냈다. 친척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시선들은 바늘처럼 내 몸에 박혔다. 나는 태준이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지만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 순간 나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고 영혼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가운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결심했다. 이혼해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기혼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렸을 때 태준의 반응은 내 상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아쉬움이 아니라 폭발적인 분노였다. 이혼. 최유라, 너 미쳤어. 내 재산을 나눠 갖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 너 같은 여자는 한 푼도 못 받고 꺼져야 마땅해. 나는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악의에 찬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내 메일함이나 확인해봐. 사랑하는 아내.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거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함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 사진들을 쏟아냈을 때 나는 순식간에 얼음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카페에서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고 심지어 한 장은 교묘한 각도로 찍어 마치 내 뺨에 키스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곳이 내가 가끔 바람을 쐬러 가던 카페라는 것을 알아봤다. 며칠 전 한 남자가 실수로 내게 커피를 쏟고는 과하게 친절을 베풀며 닦아주던 일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마음에 들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이 남자, 내가 돈 좀 쥐어주면 법정에서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아주 기쁘게 증언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사가 되는 거지. 판사가 너한테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내 그 고물상 부모님은 동네에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최유라, 내가 충고하는데 알아서 조용히 합의서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 안 그러면 내 명예는 물론이고 내 집안 전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전화를 끈 차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감을 느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는 내 친정이 힘이 없다고 이 지경까지 나를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졌다. 처참하게 졌다. 내 세상에는 끝없는 어둠만이 남았다. 내가 어떻게 짐을 쌌는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송장처럼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주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그 주소를 불렀다. 차는 휘황찬란한 강남의 마철로를 벗어나 한강 다리를 건넜고 마침내 일산 외곽의 낡은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공기 중에는 종이와 쇠가 뒤섞인 익숙한 냄새가 맴돌았다. 어릴 적부터 맡아온 냄새, 한때는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며 비틀거리듯 집으로 걸어갔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마당에는 분류된 폐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나의 아버지, 늘 말이 없고 등이 조금 굽은 그 남자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헌신문지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아버지는 내 창백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의 먼지를 툭툭 털고는 말없이 내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뛰어나오다시피 나를 맞았다. 내 몰골을 본 어머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내 딸. 어쩌다 이 꼴이 돼서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3년간 쌓아온 서름과 굴욕, 그리고 절망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 폭발했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마치 모든 고통을 토해내듯. 아버지는 말없이 곁에 서 계시다가 내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낡은 창고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버지는 먼지 쌓인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유라야, 눈물 닦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남모를 힘이 실려 있었다. 우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이거 한번 보렴. 아버지는 상자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 몇 가지가 들어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의기양양한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왠지 낯이 익었다. 사진 뒤에는 붓으로 쓴 마찬가지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힘있고 강건했다. 그것은 약정서 혹은 증여 계약서처럼 보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세종그룹의 창업주 회장이 아버지의 구명지은과 창업 초기의 도움에 감사하며 회사원 시 지분 3%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명 안에는 고인이 된 창업주 회장의 친필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세종그룹, 세종식품의 모 회사가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창업주 회장님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아버지는 내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 양반이랑 나는 같은 동네 출신인데 나중에 같이 서울로 올라와 고생했지. 한 번은 공장에 불이 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업고 나왔다. 나중에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작은 도움을 좀 줬고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나서 이걸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내 두 손으로 버는 돈이 마음 편하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자기가 나 대신 맡아두겠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나도 잊고 살았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낡은 종이를 보았다가 사진 속에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 얼굴은 경제 잡지 표지에 자주 등장하던 세종그룹 창업주 회장의 사진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이었다. 이게 정말일까? 아빠, 이거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거다. 다음 날 나는 이 서류를 들고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경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박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냉철하고 전문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류를 건네받을 때 눈빛에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경멸감을 담고 있었다. 아마 나 역시 위조 서류로 한몫 챙기려는 흔한 여자 중 하나로 여겼을 것이다.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그 손글씨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서명과 인감을 반복해서 대조했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했다. 사무실은 키보드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최유라 씨,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인한 바, 이 지분 양도 계약서의 서명과 인감은 세종그룹에 보관된 창업주 회장님의 필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시 지분은 세종그룹이 수십 년간 거친 수차례의 증자, 액면 분할, 배당을 거치면서 그것이 대표하는 가치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지분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순간 최유라 씨는 즉시 세종식품의 3대 개인 주주가 되시며 세종그룹 전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이 자산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천문학적인 액수? 대주주. 나는 변호사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아버지가 내게 건넨 것이 그저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 판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광패였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거대한 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밀어냈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짓밟히는 최유라가 아니었다. 박 변호사님,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첫째, 가장 빠르지만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모든 지분 인증 법적 절차를 완료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 신분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단 1원도 빠짐없이 되찾을 겁니다. 박 변호사는 나를 보며 눈빛에 감탄의 기색을 더했다. 물론입니다. 최유라 씨,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각은 좀 해봤나? 빈손으로 나갈 준비는 됐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목소리에 적당한 울먹임과 떨림을 실었다. 태준 씨, 나 무서워요. 제발 그 사진은 뿌리지 말아줘요. 내가 당신 제안을 고려해 볼게요. 시간을 좀 줘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그가 의기양양하게 비웃었다. 일주일 주지. 일주일 뒤에 내가 사인한 이혼 합의서가 내 눈앞에 있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자 내 얼굴에서 연약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태준, 홍 여사, 당신들은 내가 마음대로 밟아 죽일 수 있는 개미인 줄 알았겠지. 틀렸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내 눈물은 당신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는 그날을 위해 아껴둘 테니까. 그 후 한 달간 내 인생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 변호사의 팀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지분 인증에 관한 모든 법적 서류는 비밀리에 착착 진행되었다.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내 손에 쥔 힘이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 최유라가 아니었다. 나는 곧 세종그룹의 대주주 최유라가 될 것이었다. 이 인식은 내 모든 발걸음을 극도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쓰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내가 곧 손에 쥐게 될 자산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을 벌였다. 바로 시어머니 홍 여사가 사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스카이캐슬에 그녀의 집 바로 옆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이다. 계약하는 날 나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써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 동네 전체의 옆집에 미스터리한 부호가 이사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서울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인팀과 시공팀을 고용했고 공사 소음은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요란했다. 값비싼 대리석, 최고급 유럽 가구,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매일같이 대형 화물차가 건물 아래에 정차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동네 사모님들은 애프터눈 티를 즐기며 이 새로운 이웃이 어느 재벌 회장인지 혹은 해외에서 돌아온 미스터리한 투자가인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나는 홍 여사가 자기 집 발코니에서 옆집의 요란한 공사 현장을 보며 어떤 질투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정체를 궁금해하는 귀한 손님이 바로 그녀가 가장 경멸하던 고물상댁 며느리라는 사실을. 이 은밀한 쾌감은 내 복수극의 첫 번째 에피타이저였다. 동시에 나는 강태준의 협박에 굴복한 척하며 그와 간간히 연락을 유지했다.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마음을 좀 추스르게 해드려야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짜증을 냈지만 내가 이미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기에 경계를 풀고 내게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했다. 그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 때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분 인증은 완료되었고 마지막 공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나의 새집 인테리어도 끝났다. 나는 광패를 드러낼 날로 길이를 택했다. 이사하는 날 나는 직접 차를 몰아 일산의 부모님 댁으로 갔다. 두 분은 내가 준비해드린 새 옷을 입고 계셨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질 좋고 몸에 잘 맞는 단정한 정장이었다. 어머니는 조금 불안해하며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유라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살아도 되니? 너한테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남의 집 아니야. 이제 거기가 우리 집이야. 앞으로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평생을 살아온 이 작은 마당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부모님을 태운 차를 몰아 스카이캐슬의 지하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설 때 홍 여사가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 정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내 차를 봤지만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 눈에 나는 그저 가끔 짐이나 찾으러 오는 패배자일 뿐이었으니까. 진짜 드라마는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새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현관 모니터를 통해 내가 기다리던 화면을 보았다. 나는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세종그룹의 현 회장이자 강태준의 큰아버지인 강민혁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자의 손에는 정성껏 포장된 축하 선물이 들려 있었다. 강민혁 회장은 올해 60에 가까운 나이로 풍채가 남달랐다. 그는 나를 보고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내 너머로 거실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다. 다음 순간 모든 임원이 숨을 들이켜는 장면이 벌어졌다. 한국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 회장이 놀랍게도 내 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존경과 감격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평생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며 다시 함께 술 한 잔 기울이지 못한 게 가장 큰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폐품과 씨름하며 살아온 나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서 평온하게 서 계셨다. 아버지는 강민혁 회장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일세. 자네 부친은 좋은 사람이었어. 자네가 세종을 이만큼 키워냈으니 저 세상에서도 흐뭇해할 걸세. 이게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강민혁 회장은 감격에 차 말하더니 뒤에 선 임원들을 향해 아버지를 소개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세종그룹의 대은인이신 최 선생님이시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내 아버지도 지금의 세종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임원이 일제히 내 아버지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은 마치 속세에 숨어 지내던 군주에게 조아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내가 미리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위장시켜둔 몇몇 경제지 기자들에 의해 망원 렌즈로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이 받은 지시는 세종그룹 회장, 미스터리한 은인과 비밀 회동이라는 단독 기사를 찍으라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우리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홍 여사였다. 그녀는 아마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이삿떡을 핑계로 염탐하러 온 것이리라.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집안의 광경, 특히 뭇별에 둘러싸인 달처럼 중앙에 서 있는 강민혁 회장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주버님.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강민혁 회장은 그녀를 돌아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재수 씨도 오셨군요. 저는 제 아버님, 최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를 가리켰다. 홍 여사의 시선이 그의 손가락을 따라 내 아버지의 소박한 얼굴에 멎었다.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고 입은 오자로 벌어졌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사람처럼. 그녀는 내 아버지를 가리켰다가 강민혁 회장을 가리키기를 반복하며 완전히 넋이 나갔다. 아버님이요. 아주버님, 지금 뭘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유라의 그 고물 줍는 애비잖아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재수씨, 강민혁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목소리에 엄중한 경고가 실렸다. 언사 조심하세요. 최 아버님은 우리 강씨 집안 전체의 귀인이십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재수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모님 노릇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홍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내 아버지를 봤다가 나를 봤다가 마지막으로 내 평온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져나왔다. 세종그룹 회장, 미스터리 은인과 극비회동, 창업주 생명의 은인 신원 밝혀져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 세주인, 알고 보니 세종그룹에 숨겨진 아버님. 이런 종류의 기사 제목들이 강민혁 회장이 내 아버지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선명한 사진과 함께 순식간에 모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나는 새집 소파에 앉아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례 없는 공포와 떨림으로 가득했다. 최유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 나오는 거 사실이야? 내 아버지가, 그분이.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아무런 감정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당신 그랬잖아. 내 그 고물 줍는 아버지가 당신 고개도 못 들게 만든다고. 지금은 어때? 당신 고개 제대로 들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쯤 어떤 넋 나간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뒤늦었지만 더없이 통쾌한 승리를 천천히 음미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심판은 내가 그들을 위해 세종식품이사회에 마련해 두었다. 그곳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치욕적인 가족회의가 될 것이었다.
복수의 무대는 이미 세워졌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다. 세종식품의 분기별 이사회는 광화문에 위치한 본사 빌딩 최상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예전에 나에게 이런 회의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기만 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주인공으로서 그 권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나는 잘 재단된 검은색 샤넬 정장을 골라 입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함부로 짓밟히는 가정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박 변호사가 내 곁을 지켰고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곧 회의장을 초토화시킬 폭탄이 들어 있었다. 내가 회의실의 육중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긴 회의 테이블에는 10여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강태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빛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민혁 회장은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온화하고 격려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직접 내 옆자리에 의자를 빼주었다. 이 행동 하나에 영문을 모르는 이사들은 모두 턱이 빠질 듯 놀랐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내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강민혁 회장이 헛기침을 하자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다. 오늘 안건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회사의 새로운 이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재수씨이신 최유라 여사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덧붙였다. 아울러 최유라 여사께서는 현재 우리 세종식품의 3대 개인 주주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모두가 충격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가 잿빛이 된 강태준을 쳐다봤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 회장이 나를 보며 시작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온한 시선으로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강태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최유라입니다. 내 목소리는 맑고 차분하게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회사 대주주로서 첫 번째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케팅 담당 이사인 강태준 씨의 개인 품행 문제입니다. 강태준이 맹렬하게 고개를 들고 나를 쏘아붙였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강태준 이사는 회사 고위 임원으로서 사생활이 극도로 문란하며 거래 관계에 있는 우신화학 회장 따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우리 세종식품의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른 주주, 즉 저 본인의 합법적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사람을 매수하여 함정을 파고 이를 빌미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을 저촉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헛소리 마. 강태준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최유라, 증거 있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증거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박 변호사를 쳐다봤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 하나를 회의실 컴퓨터에 꽂았다. 다음 순간 아주 선명한 녹음 파일이 공간 전체를 울렸다. 일주일 주지. 일주일 뒤에 내가 사인한 이혼 합의서가 내 눈앞에 있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요. 그 남자, 내가 돈 좀 쥐어주면 법정에서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아주 기쁘게 증언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사가 되는 거지. 판사가 너한테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그것은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오만하고 악독하며 숨김없는 비열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 모든 단어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리꽂혔고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산산조각 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이사가 경멸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강태준의 얼굴은 잿빛에서 돼지간 빛으로 변했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셔츠를 흠뻑 적셨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해 강 이사는 해명할 말이 있습니까? 강민혁 회장의 목소리는 한치의 온기도 없이 차가웠다. 강태준은 입술만 달싹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박 변호사 팀은 재벌가 딸인 손진아에게도 이 녹음 파일 사본과 함께 변호사 서한을 보냈다. 강태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그녀와 그녀의 가족 기업 역시 명예와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손진아는 영리한 여자였고 즉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개인 SNS에 눈물로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신은 강태준에게 속았으며 그가 유부남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고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즉시 강태준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심지어 몇몇 친한 언론사에 강태준이 자신을 유혹하며 온갖 약속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보했다. 순식간에 강태준은 준재벌가의 엘리트 차남에서 여성을 기만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아내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세기의 쓰레기로 전락했다. 그는 상류 사회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사회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세종식품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내부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긴도되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는 바로 그 순간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다. 내 시어머니 홍 여사가 뉴스를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다. 그녀는 회사로 달려와 강민혁 회장에게 애원하고 내게 와서 행패를 부리려 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의 체면, 그녀가 평생을 추구해온 귀족적인 품위가 바로 오늘 그녀가 가장 무시하던 가난한 사돈과 천한 며느리에게 짓밟혀 가루가 된 것이다. 그녀는 로비에서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 지르고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여우 같은 년이고 내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에게 동조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문 밖으로 막아섰고 주위 직원들은 광대를 보듯 조롱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나는 최상층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층에서 미친 여자처럼 뒹굴며 발악하는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한때 그토록 그녀를 두려워했고 그녀의 인정을 갈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이 그저 얼음장 같은 허무함만이 남았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권력, 지위, 체면은 절대적인 사실과 힘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고귀함은 출신이나 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교양과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길고 지옥 같았던 결혼은 마침내 가장 철저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혼 합의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녹음 파일과 세종그룹 전체의 압박 앞에서 강태준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았다. 거기에 아버지가 내게 넘겨주신 지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산까지 더해져 나는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이들의 눈에 가장 탐나는 황금 싱글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종그룹에 남아 내 주주 신분을 이용해 권력 게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민혁 회장 역시 내가 원한다면 그룹 내에 얼마든지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 악몽 같은 결혼을 겪은 후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 화려한 명리의 장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나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 명의로 된 세종그룹 지분 대부분을 점진적으로 현금화했다. 나와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지분만 남겼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으로 순환의 빛이라는 이름의 환경기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내가 직접 지었다.
아버지는 평생 재활용이라는 업에 종사하셨다. 아버지 눈에는 진정한 쓰레기란 없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순환할 수 있었다. 내 결혼은 실패했고 내 인생도 한때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 나도 그 재활용품들처럼 새로운 삶을 얻어 나만의 빛을 발해야 했다. 재단의 주된 목표는 쓰레기 재활용, 처리 및 재사용에 힘쓰는 신생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여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소박한 사업을 산업화, 기술화, 규모화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 언젠가 사람들이 재활용을 떠올릴 때 더 이상 고물 줍기 같은 밑바닥 일이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고귀한 사업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랐다. 강태준과 홍 여사의 결말은 가끔 뉴스 한 구석에서 접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가문의 핵심에서 쫓겨난 후 재기하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금세 탕진했다고 들었다. 홍 여사는 그 몰락과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종일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이 한때 내게 가했던 모든 고통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다. 인과응보, 그뿐이었다. 1년 후, 나의 순환의 빛 재단이 투자한 첫 번째 완전 자동화 쓰레기 선별 공장이 인천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식 날, 나는 연단에 서서 단상 아래에 계신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두 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흐뭇함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평생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사랑은 더 이상 내게 필수품이 아니었다. 내게는 더 중요한 할 일이 생겼다. 나는 일이 끝나면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강남의 그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어머니는 제사상에 차가운 전과 떡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집밥을 한 상 차려주셨다. 아버지는 좋은 차를 우려내며 나와 함께 재단이 투자한 새로운 기술들의 진척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다. 어느 고요한 저녁, 우리 세 식구는 밝고 깨끗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찬란한 불빛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시더니 문득 감개에 젖어 말씀하셨다. 유라야, 내가 참 잘했다. 이걸 기억하렴. 부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과시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괴롭히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쓰는 거란다. 나는 주름은 졌지만 더없이 평온한 아버지의 얼굴과 곁에서 따뜻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거대한 행복감에 휩싸였다. 나는 웃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더없이 편안한 웃음이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 인생 최대의 재산은 세종그룹의 지분도 은행 계좌의 긴 숫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초라해지고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언제나 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내 뒤의 이 집이었다. 나는 최유라다. 한때 지옥의 수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햇살 아래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